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길게 우상향 뽑아달라 그랬어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가기사는 네 다음 주에는 이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한국 시장은 어려웠고 중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고 아시아권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 부진한 흐름이 유럽까지 갔죠. 그래서 유럽도 대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나라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독자 노선 갑니다. 이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까지는 아시아의 하락이 전파가 됐는데 미국에는 그다지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 물론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아시아권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연방 정부의 9월 말까지의 셧다운 가능성이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서 8월 정도가 고점일 거야 라고 얘기했던 빅스 지수, VIX 지수가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오늘도 추가로 한 4% 정도 빠지면서 완전히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빅스가 급등하여서 공포지수잖아요. 공포지수가 급등하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빅스 지수가 장기 시계열로 매우 낮으면 곧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쫙 해서 예전 고점을 뚫고 막 이렇게 가면 이거는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이 빠졌으니 나는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거 하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시장에서 공포에 안 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 되게 아주 지표적으로 유효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매매를 할 수 있는 주식 같은 거긴 하지만은 지표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랬죠. 댓글에서 험악한 댓글들 많이 나오면은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저희는 워낙 댓글이 청정이라서 그게 좀 안 돼요. 다른 쪽에 가보니까 댓글이 좀 우리보다는 험악한 댓글들이 많아서 조금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VIX, 빅스 지수가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S&P는 0.15% 올랐고 다우도 0.10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은 0.03% 떨어졌고요. 러셀 2000은 0.23%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걸까요? 저는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떨어진 시장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큰 악재는 이제 9월 말이에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미 이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연방기관에 하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좀 안을 올려줬잖아요. 하원에서는. 근데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상원의 그동안의 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들을 감안해 보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상원에서. 왜냐하면 60명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100명 중에 50명이 공화당이에요. 그 50명 공화당이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충격 한번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이슈가 상당히 크게 시장에서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나? 올랐어. 위기가 닥치고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근데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행형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진행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물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장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연준이 그냥 그래 잘 오른다, 아이고 잘 오르네 이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 오르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찍어 누를 건데
어느 순간에 찍어 누를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는 거예요. 일단은 1.65 이상, 1.6 중반에서 1.7 근처면 계속 오르는 거를 그냥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저점이 올라오는지 여부는 잘 보셔야 돼요. 저점이 올라오는지 여부. 예. 그러니까 이 채권 쪽이 계속 금리가 우상향이 기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채권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캐리로 끌고 가시는 분, 그러니까 만기 보유 전략을 펼치시는 분한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그냥 살 거야. 근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이제 앞으로 매일 빠질 거야. 이러면 그럼 주식 사겠습니까? 이 똑같아요. 채권 시장도 똑같은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계속 빠질 거야. 이러면 채권 사겠습니까?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사기 힘들죠. 그러면, 그, 만기 유지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올랐느냐 이거예요. 왜 올랐느냐, 이게 기조적일 거냐. 근데 오늘 종합은 기조적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요것도 이제 며칠 더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어요. FOMC 회의 끝나면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디 가서 막 세미나하고 막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에서 어디 쪽에서 조금 영향을 받나요? 어디 쪽에서? 영향을 받는 데가 분명히 있죠. 어디예요? 금리 오르면 빅테크들은 안 좋았어. 성장주들 안 좋으면서 빅테크들이 안 좋았어. 그동안에. 맞죠? 예. 그런데 빅테크들이 어떻게 됐느냐? 혼전세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애플은 0.06% 올랐고, 아마존도 0.28%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7 하락, 알파벳은 0.71% 올랐고, 페이스북은 2.02% 올랐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된 나스닥 지수는 사실 많이 빠져도 할 말 없는 시장이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별로 안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빴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참고로 테슬라가 고점 향해 갑니다. 다시 2.75%나 올라서 774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가가 많이 오른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기차가 이제 더 부각이 되겠지.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쉬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74불까지 왔는데, 지금 5년 내 최고치 부근까지 왔어요. 유가가.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바로미터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여부를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확실히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유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동안에는, 어제는 이제 달러가 떨어졌지만 달러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달러 올랐느냐? 예,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달러 오른 것은 아시아권에서의 문제, 헝다 그룹 문제 때문에 크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헝다가 달러채 이자 지급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상당히 뒤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의도된 건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 분들은 IMF와 리먼 사태 등을 거치면서 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본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에 반응하는 건 인간 DNA에 심어진 위험 회피 본능입니다. 맹수가 다가왔어. 저 맹수의 사이즈를 보니까 내가 싸워서 될까 말까? 저 맹수 가까이 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피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합니까? 안 하지. 그냥 달려. 이러고 끝나잖아. 막 달리잖아.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사고를 안 하고 즉각적이고 즉자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뇌는 뭐예요?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된 게 우리 뇌에 있죠. 위험 회피가. 주식시장에서 그거 잘못 발휘하면 망한다라는 거. 그죠? 근데 그 위험을 보면 본능적으로 DNA가 발동을 하죠. 발동을 합니다. 피해야 해 라고.
한국 분들은 근데 그게 조금 더 강화됐어요.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헝다 얘기만 나오면 벌벌벌벌 떨고 무조건 잘못된다라고 그냥 생각이 벌써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의도적으로 뒤로 뺀 거예요. 헝다 그룹 얘기 자꾸 하면 사람들 많이 보겠지. 근데 그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고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맥락 속에서 헝다그룹의 문제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거는 반영됐어요. 아시아 관련주들은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유럽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미국은 별 상관없어. 그거 별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달러 채권이잖아. 미국 애들이 갖고 미국 기업들이 물린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블랙로그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이. 근데도 주가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달러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고 30일간 그래서 유예 기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0일간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선언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디폴트 관련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다? 무덤덤하다.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네. 무슨 배드뱅크를 차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든지. 왜냐하면 헝다가 리만하고 좀 다른 거는 얘네 부채에는 실물 자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팔면은 팔아져. 그래서 자산 회수를 할 수 있어. 한국 은행들이 그랬었잖아요. 한국 은행들이 너무 어려웠을 때 국가 자금을 넣었죠.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돼서 다 뽑아냈잖아요. 예. 다 시간을 오래 끌면 뽑아낼 수 있어요. 가끔씩은 더 돈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출자 전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뭐 그런 걸 이미 다 한국을 스승 삼아, 아니면 한국을 교과서 삼아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민은행에서는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고요. 앞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아주 떡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7%, 이더리움 10% 하락하면서 아주 안 좋은 악재가 터졌죠. 중국에서 이런 악재 터지는 거는 이 비트 자산 가격에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 유가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지금 74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5년 내 최고치 근처로 다시 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왔다. 그때는 너무 급등해서 쫙 빠졌는데, 쭉 더 빠질 것 같았는데 60달러에서 자리 안 잡고 다시 7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가 흐름들을 보면서 오늘 원자재 가격 흐름들을 쭉 봤는데, 축산물 정도하고 일부 농산물들을 제외하고는 가격들이 정말 다들 많이 올라서, 특별히 비철금속 가격의 원자재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년 내 다 최고치를 돌파했거나 돌파했다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원자재 중에 제일은 철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석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석유이다. 원자재 중에 최고봉은 왕자는 석유이다. 왜요? 왜 최고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만, 먹고 사는 것 중에 상당폭은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결 과정들의 문명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명사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문명을 이루는 주축은 하나는 인간이요, 하나는 에너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1대1로 해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피우고 있고, 또 뭐 이쪽이 어디야, 서아시아 쪽에서, 중앙아시아 쪽, 서아시아 쪽에서 중국이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이유, 모든 것의 근본적 베이스는 뭐다? 에너지다. 에너지 없을 때 쓰러진 거 많이 받고, 자기네가 이제 자급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죠. 지금 2차 전지 난리 나는 것도 왜요? 제3차 에너지, 3차 맞나? 네. 3차 에너지
대전이 시작되었다. 이건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게 이제 자리 잡고 나면 나중에 뭐 수소 얘기도 나오긴 할 텐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전기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이게 고공행진이에요. 고공행진.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계속 75달러 넘어가면서 80달러에 향해 가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의 기조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조금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80달러, 90달러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파장들이 막 벌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으면 금리도 따라 올라갈 건데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또 실물에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막 쭉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뭔가 죽여야 되는데 이 공급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땐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수요발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공급발로 올라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못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건 유가 흐름들이 그랬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선 채굴 장비가 10개 더 늘어서 421개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대목이다. 유가는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달러 가격은 올라 0.2% 정도대에 상승을 했고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세입니다. 엔화 대비 0.4% 상승했고요. 그리고 위안화도 6.47, 그리고 원화도 1,180원을 넘어가면서 그 아시아권 통화 대비 상당히 그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채권 금리 상승을 일으킨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 11월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회복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개선될 것이고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은 내년 말까지 충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현재 연준 목표치인 2%보다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파인 분들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요건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경제는 상당한 추가 진전의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매달 우리의 자산 보유고에 계속 추가해야 할 근거가 줄었으며 채권을 살 근거가 줄었으며 이는 곧 자산 매입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네,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고요. 제롬 파월이 페드 리슨스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의 속도와 강도, 많은 지역에서의 빠른 회복 속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도 빨랐지만 회복도 빨랐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테이퍼링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규 주택 그 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해서 연율 74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는 1.7% 증가한 72만 채였습니다. 7월 수치는 기존 70만 8천 채에서 72만 9천 채로 상향 됐고요. 8월 신규 주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24%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말의 시장 흐름들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헝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미국 시장은 그다지 헝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미국 시장 입장에서 잘 봐야 할 것은 금리 문제, 그 다음에 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좀 잘 지켜보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는 미국의 정부의 셧다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면서 토요일 시장, 미국 시장 시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유동훈 본부장님과의 대담도 재밌을 거고, 네, 여러 가지 대담들도 올라갑니다. 안녕!